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화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좀 더 그 실습에 중시해서 이 파이어월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는 그 파이어월의 개괄, 그러니까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파이어월을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파이어월이 매우 복잡하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실습의 어,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요. 사실 이 파이어월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어월은 어떤 룰을 만들고 그 룰에 입각해서 어떤 패킷이 도착하면은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이 파이어월의 패킷을 이제 판결을 하는 것에 기반을 해서 확장해서 동작하는 다른 것들이 보안 기술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는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파이어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리눅스에서 이제 커널이 존재를 하는데 그 커널에서 이 파이어월을 동작하도록 하는 서브 시스템이 넷필터라는 겁니다. 이 넷필터를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파이어월을 구축을 한번 해볼 거고, 이후에 이 넷필터를 좀 더 쉽게 다루기 위한 IP tables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들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저희가 다룰 건 이제 리눅스의 파이어월인데, 이 리눅스 커널에는 여러분이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혹은 듣지 않았어도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운영체제는 핵심적인 부분을 커널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 커널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성된 서브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브 시스템 중 하나에 파이어월과 관련돼서 이제 네트워크 패킷 트래픽을 이 패킷 트래픽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그 패킷 트래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브 시스템이 넷필터라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최근에 리눅스 방화벽 솔루션들은 이제 패킷 필터링을 할 때 이런 넷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넷필터는 이제 커널의 서브 시스템이라고 했죠. 서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은 이 넷필터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들의 종류가 아래와 같이 한 세 종류 정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IP tables라는 거고요. 이제 리눅스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이고, 이 인터페이스에 저희가 파이어월에 어떤 룰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면 그 룰에 따라서 이제 파이어월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NF tables라는 것이 있는데, 이 NF tables는 넷필터라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고요. 이 IP tables는 저희가 보통의 리눅스 명령어처럼 이제 두음자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음자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c", "-f" 뭐 이렇게 한 음절로 된 하나의 스펠링으로 된 옵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NF tables에서는 와이어샤크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듯이 어떤 키워드로 된 옵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죠. 물론 명령어는 더 길어지겠지만 그런 키워드로 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패킷 필터링이나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어떤 패킷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패킷 맹글링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NF Tables라는 거는 데비안이라는 O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데비안이라는 OS를 못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데스크탑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라즈베리 파이라는 그 마이크로 컴퓨터 혹은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하죠. 혹은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작은 보드로 돼서 10만 원 아래의 가격이 형성되는 그러한 컴퓨터인데, 그러한 컴퓨터에는 이제 데비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비안에서는 이러한 IP 테이블즈 대신에 NF 테이블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리눅스 버전 중에 우분투에서는 이런 IP 테이블즈가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구성이 되니까 좀 더 쉽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G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GUI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GUI를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GUI를 제공하는 것을 UF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IP 테이블즈를 다룰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UFW도 커맨드 라인을 같이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랩 필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리눅스 커널에 어, 파이어월을 구현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랩 필터는 커널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랩 필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커널을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커널 컴파일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보통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 이 과목에서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 필터링이 이 커널의 내부에서 동작을 할 건데, 내부에서 동작을 할 거면 우리는 커널을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커널 전체를 방화벽 룰을 하나 만든다고 전체를 컴파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모듈이라는 단위입니다. 이 모듈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펑션을 구현을 한 다음에 이 펑션을 커널에 부착을 시키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더블 커널 모듈, LKM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LKM을 다음과 같은 명령어 insmod, rmmod, modprobe, dmod라는 명령어들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insmod를 키면은 일단 모듈로 구현된 펑션들을 커널에 부착을 시켜서 이제 동작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을 끄기 위해서는 remove 모듈, rm 모드를 사용하면 이 모듈을 끄게 되고, 모듈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모드 프로브, 그리고 이 모듈의 디펜던시를 알아보기 위해서 dmod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모듈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방화벽으로 구현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넷 필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넷 필터가 패킷이 프로세싱 될 때 패킷이 내 컴퓨터로 들어오고 내 컴퓨터에서 어디로 나갈지 결정하고 이제 변경이 수행이 될 때, 그것을 이제 패킷 트래버설 패스라고 하는데, 그 트래버설 패스에 패킷의 상태에 따라서 후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킹, 보통 후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이제 후킹을 걸어준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패킷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콜백 함수를 불러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건 콜백 펑션은 혹시 이제 안드로이드 앱과 같은 것들을 개발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펑션을 불러오는
역할을 수행할 때 불려와지는 애들이 이제 콜백 펑션이고, 그것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트리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만들죠. 그때 트리거를 이제 후킹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필터가 패킷에 대한 상태를 쳐다보고 있다가 패킷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면은 이러한 콜백 펑션을 불러주는 역할로 방화벽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콜백 펑션은 모듈의 형태로 커널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서 모두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러한 내용을 들어봤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뭐 방화벽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커널 모듈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헤더 파일을 살펴보면은 커널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다음과 같은 3개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커널 모듈, 그러니까 모듈을 실행시키기 위한 함수, 그리고 모듈을 종료했을 때 동작한 함수를 하나씩 하나씩 구현을 해놓고, 이것을 모듈 init 그리고 모듈 exit이라는 함수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 init으로 k모듈 init이라는 펑션을 연결을 해줬고, 모듈 exit으로 k모듈 exit이라는 함수를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 모듈 함수에 들어다 보면은 지금 print k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printf를 일반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실 텐데, 이거는 지금 커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모듈에서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여기서는 이제 printf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printk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화면 출력하는 것보다 커널에 로그인을 하는, 그러니까 커널에 기록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커널의 상태와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종료를 하면은 이 모듈이 끝났다라는 것을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은 이 insmod 명령어를 키면은 이 모듈 init이 수행이 되고, 이 모듈 init이 k모듈 init하고 연결되었으므로 이러한 펑션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에 대한 종료를 선언을 하면 rmmode라는 명령어로 종료를 선언할 수 있고, rmmode를 수행을 하면은 모듈 exit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k모듈 exit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LKM을 등록해서 동작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코드였고요. 그러면은 지금 모듈을 코드만 짜놨으니까 이거를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리눅스에서는 makefile로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makefi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모듈을 컴파일할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kmode.o라는 지금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make를 수행했을 때 이제 -c라는 거는 라이브러리 파일하고 이제 커널 소스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m이라는 옵션은 내가 지금 컴파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듈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pwd는 지금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그 환경 변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모듈로 우리가 컴파일 할 거고,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
이거를 다시 지우기 위해서 make clean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clean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make all을 할 때는 그냥 make라고만 써도 되고요. make라고 하면은 이제 이 pwd 현재 폴더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듈을 우리가 모듈 형태로 컴파일을 할 겁니다. 모듈 형태로 컴파일을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ko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컴파일이 완료되었으니까 벗어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커널 모듈을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명령어가 insmod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insmod를 사용해서 이제 kmod.ko라는 목적 모듈 파일을 등록을 합니다. 커널에. 당연히 우리가 커널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sudo를 사용해야겠죠. 왜냐하면 커널이 접근하는 유저는 관리자 권한이어야 되니까 이제 sudo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커널 모듈의 목록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list 모듈, lsmod라는 명령을 통해서 지금 동작하는 모듈의 리스트를 나열할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kmod라고 했으니까 kmod라는 이름을 가진 애만 뽑아와라 라고 하면은 지금 동작이 되고 있다면 이렇게 kmod가 동작하고 있는 모듈의 리스트에 하나의 행으로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까 rmod라는 명령을 쓴다고 했고요. sudo rmod를 해서 목적 kmod를 우리가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모듈 펑션에서 우리가 print k 함수를 통해서 로그를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 로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dmessage라는 커맨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로그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아까 initializing this module 그리고 module cleanup이라는 명령어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module cleanup, initializing this module 이라는 것이 이제 커널 로그에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LKM, 로더블 커널 모듈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을 하고 어떻게 등록을 하고 다시 제거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은 파이어월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넷 필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넷 필터하고 LKM을 서로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넷 필터의 역할은 패킷이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그 패킷 프로세싱에 있어서 필터링을 할 때 후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크를 걸어줘서 어떤 패킷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모듈을 수행하라 라고 연결을 수행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 페이지 다 설명을 드리고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 트래버설 패스 중에서 후크를 걸어서 수행을 하게 되고 후크를 걸면은 어떤 LKM을 통해서 등록된 callback 펑션을 이제 수행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callback 펑션을 수행시키기 앞서서 이 넷 필터는 패킷에 대한 후크 넘버, 후크를 돌려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 후크 넘버를 살펴보고 넷 필터가 어떤 커널 모듈에 이 후크 넘버에 해당하는 콜백 펑션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고 그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콜백 펑션이 수행이 됩니다. 이 콜백 펑션을 수행을 해서 우리가 패킷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값으로 verdict 판결을 지금 하게 되는데 또는 판정 정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넷 필터가 있고 패킷이 프로세싱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패킷의 상태에 대해서
훅을 걸어주게 됩니다. 훅이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콜백 펑션이 되는데 콜백 펑션이 수행이 되고 콜백 펑션의 리턴 값으로 verdict를 이제 결값으로 돌려줘서 이게 뭐 accept냐 혹은 drop이냐 같은 액션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필터의 verdict는 다음과 같이 어떤 패킷에 대해서 이제 verdict를 내려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ccept, drop, 이제 버린다는 거고요. accept는 통과를 해서 이제 위에 프로토콜 스택으로 올려줘라 라는 거고, 이제 큐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스톨르는 이제 이거는 이 패킷은 모듈이 처리할 거니까 내 필터에서는 빠져도 된다, 빠지게 해라 라는 이야기고, 리핏은 어떠한 그러니까 모듈을 다시 한번 더 불러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훅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훅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상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이 있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 이제 저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네트워크 지금은 IP 버전 4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다뤄진 내용이고, 내 필터의 IP 프리 라우팅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온 패킷, 인커밍 패킷이죠. 패킷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패킷이 나한테 온 것인지 혹은 내가 외부로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 패킷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라우팅이라는 마름모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의 인커밍 상태에서 라우팅 되기 전의 상태를 이제 IP 프리 라우팅이라는 스테이트로 보고 여기에 후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패킷이 나한테 오는 패킷이다 라고 하면 내려가서 local in, 나에게 들어온 패킷이다 라고 했을 때 또 후킹을 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패킷에 대해 통과를 하면은 네트워크 스택에 올려주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다루는 패킷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포워딩을 해주게 될 텐데 그 포워딩을 할 때의 역할을 또 룰을 만들어서 결정해 줄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패킷을 만들어서 쏘는 경우, 로컬 아웃 되는 경우 라우팅 이후에 이제 외부로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아웃고잉 패킷이라고 하죠. 외부로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얘는 이제 라우팅이 되기 전이고요. 포스트 라우팅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후킹을 걸어서 그 방화벽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약간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프리 라우팅을 할 때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유기와 같은 장비를 사용할 때 외부로 나가는 IP 주소하고 내부에서 다루는 IP 주소는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IP 주소를 가지고 사설 IP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공유기에 연결된 모든 장비가 그 외부에는 하나의 IP로 보이기 때문에 이 NAT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각각의 장비에 맞는 IP 주소를 변경을 해서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한 게 이제 NAT라고 하고요. NAT를 하는 프리 라우팅, 그리고 라우팅 디시전을 내렸을 때 내 거다 라고 하면은 그 로컬 인에 해당하는 인풋, 그리고 내가 생성하는 로컬 아웃풋 필터를 또 걸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워딩을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뭐 포워딩하는 패킷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줄 수도 있고요. 이제 라우팅을 한 후에 다시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주소를 변경해야 할 수 있으니까 NAT를 또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지금 이 랩 필터를 통해서 걸 수 있는 그 후크의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이 어떤 프로세싱이 될 때 이게 트래버설 패스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 패킷이 프로세싱이 될 때 패킷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어떤 콜백 펑션을 불러와서 그 콜백 펑션을 실행시켜주는 그러한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랩 필터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패킷 필터를 하는 파이어월을 구현을 해 볼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텔렛 필터라는 함수를 구현할 건데, 텔렛이라는 거는 포트 넘버 23을 사용하는 TCP 패킷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TCP 패킷에 대해서 필터링을 걸 건데, 일단 패킷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거니까 패킷을 받아올 수 있는 구조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K 버프라는 이런 구조체가 모든 종류의 패킷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리눅스에서 모든 종류의 패킷을 받아올 수 있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skb라는 포인터로 패킷을 받아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링이 어느 스테이트에서 될 건지, 랩 필터에 어떤 스테이트에 훅을 걸 건지 스테이트를 받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IP 헤더의 구조체, TCP 헤더의 구조체를 각각 이런 형태로 지금 선언을 했고요. 왜냐하면 포인터만 선언했으니까 아직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SKB가 패킷에 대한 그 포인터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SKB를 기반으로 이제 IP 헤더를 받아와서 IP 헤더에 넣어줄 거고, 우리가 IP 헤더 랭스를 알고 있죠? 그 랭스 곱하기 4를 더해서 이제 IP 헤더가 끝나면 TCP 헤더가 나올 겁니다. 그런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TCP 헤더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텔넷을 구분하기 위해서 IP 헤더 내에 있는 프로토콜이 UDP인지 TCP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그게 TCP이냐, 그리고 TCP 헤더 안에 있는 포트 번호가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가 23번이나 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if로 만족을 하면 커널 로그로 남길 텐데, 이 패킷을 우리는 드롭을 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패킷을 드롭을 할 건데 이제 로그를 남기죠. 이런 값에 대해서 우리가 패킷을 드롭을 했다. 근데 이 주소들은 각각 IP 헤더가 담고 있는 어드레스 0123 4개의 어드레스에 대해서 드롭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드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verdict를 리턴 값으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리턴으로 nf 드롭을 하고 if에 걸리지 않으면 nf accept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LKM에 연결을 시켜야겠죠. 아까 펑션을 만들었고 이거를 LKM에 연결할 겁니다. LKM에 연결을 하기 앞서서 이제 LKM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랩필터 훅 옵스라는 텔레필터 후크라는 구조체를 만들 건데, 지금 이 코드는 이제 잘라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다시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텔레필터 후크라는 구조체를 만들 거고요. 이 구조체의 값을 보면은 후크, 어떤 펑션을 후크를 할 건지, 그러니까 후크를 했을 때 어떤 펑션을 콜백을 할 건지를 이제 적어 놓은 거고, 후크 넘버는 어떤 스테이트일 때 우리가 이 후크를 걸 건지를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포스트 라우팅이 어디였죠? 아까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라우팅 이후의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패킷에 대해서 우리가 후킹을 해서 이 펑션을 수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크 넘버에 스테이트를 적을 거고, 프로토콜 패밀리는 우리가 IP를 사용하고 priority,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는 가장 최우선으로 이거를 처리를 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넷 필터의 후크를 사용하는 텔레 필터 후크에 대한, 즉 콜백 펑션에 대한 정보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구조체를 후크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스테이트가 됐을 때 이러한 콜백 펑션을 불러오는 후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펑션을 우리는 이제 모듈로 만들 거고요. 이 모듈을 만들었을 때 동작하게 하는 그 펑션이 될 거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모듈 이닛에 이 셋업 필터라는 펑션을 연결을 해주고, 만약에 RM 모드를 통해서 모듈을 끝내게 하면은 remove 필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print k로 remove 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후크에 연결됐던 거를 다시 등록 해제를 해줄 겁니다. remove 필터 함수를 수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일단 make로 다 구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sudo로 ins 모드, 아까 LKM을 커널에 연결한다고 하는 명령을 하고 했습니다. 텔레 필터를 ins 모드를 수행시켜 준 다음에 텔렛을 수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텔렛을 실행시켰다라고 했을 때 텔렛으로 연결을 시도하지만 리모트 호스트로 연결을 할 수가 없었죠. 당연하죠. 이거는 파이어월로 내부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을. 그래서 dmessage로 로그를 살펴보면은 이제 텔레 필터가 등록될 때 나왔던 그 로그가 됐던 그런 기록, 그리고 패킷이 필터링 될 때 우리가 앞에서 그 아까 도티드 데시멀 형태로 지금 값을 써놓은 건데, 패킷 목적지 주소에 대해서 어디로 향하는 패킷이 드랍이 됐다. 근데 어디로 향하는 목적지 주소는 어떤 int라고 구성을 해놨는데, 그 int가 즉 그거죠. 그 IP 데스티니 IP 어드레스를 더티드 데시멀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10.0.2.5라는 주소로 향하는 것들이 이제 로그가 남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무브 모드, RM 모드를 통해서 텔레 필터를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거를 하면은 이제 텔렛을 수행을 하면 이제 텔렛이 연결이 되었고 이스케이프를 할 수가 있죠. 로그인 창이 열렸는데 이거는 이제 텔렛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IP 테이블, 리눅스에서 파이어월을 다루기 위해 쉽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인 IP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IP 테이블은 넷 필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빌트인 파이어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 테이블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커널에서 동작하는 커널 파트, 그리고 유저가 다룰 수 있도록 이제 API를 제공해주는 룰을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 IP 테이블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IP 테이블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IP 테이블즈가 커널과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 둘 다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화벽은 어떤 룰을 추가를 함으로써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룰이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이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는 오른쪽 표와 같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보통의 IP 테이블즈는
테이블 그리고 체인, 룰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뜯어 보면은 이제 필터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나트라는 테이블이 있고 맹글이라는 필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나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줄인 말이고요. 보통 공유기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있고 공유기에는 외부 I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라고 하죠. ISP가 배정한 어떤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유니크해야 되냐면 이제 전 세계에 연결된 인터넷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 패킷에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내 집에 지금 이러한 집에 여러 장비가 있지만 우리가 뭐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장비에 각각의 유니크한 IP를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SP에 유니크 IP를 하나만 빌리고요. 그러면은 IP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내 IP를 찾아오기는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유기가 NAT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각각에는 우리가 사설 IP, private IP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private IP 어드레스를 주고 이 공유기가 이 유니크 IP를 private IP 어드레스로 변경을 해서 어디로 줄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IP가 현저하게 부족했지만 IP 버전 4만 고려를 했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NAT 기능을 활용을 하면 하나의 IP 주소를 가지고 여러 기기가 한 번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버전 6로 넘어가지 않고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한 것이 이제 NAT고요. 파이어월에서도 이런 NAT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글이라는 거는 그 패킷의 내용물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보통은 헤더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역할이 패킷을 필터링 하거나 혹은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수정하거나 혹은 패킷의 내용물을 수정하거나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테이블을 나누고 그 테이블이 체인에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인이라고 함은 input, forward, output 이제 아까 들어본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체인은 곧 이제 훅이 된다. 누구의 훅이냐? 당연히 내 필터의 훅이죠. 내 필터의 훅을 이제 체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 체인에 해당하는데 이제 보통 룰을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테이블을 살펴보면은 필터링을 할 때는 이제 인풋 패킷에 대한 필터링, 포워드 필터링, 아웃풋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나트의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이제 라우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됩니다. 여기 포워딩이 지금 빠졌는데 포워딩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맹글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의 지금 그 IP 테이블에 동작하는 그런 체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테이블이자 체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앞선 그 랩필터 훅을 거는 그런 그림에서 우리가 패킷 프로세싱 그림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패킷 프로세싱 그림을 이제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도 그 흐름에 매칭을 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부 인터넷에서 이제 내부로 인커밍 되는 그런 패킷이 있을 거고요. 그 패킷들이 이제 라우팅이 되기 전에 이것이 내 것인지 혹은 포워딩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이런 프리라우팅 과정이 있습니다. 그 프리라우팅 과정에서 이 맹글 그리고 나트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살펴보면은 커넥션 트래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넥션 트래킹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조금 곤란하지만 일단은 stateful firewall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4가지 종류의 firewall을 살펴보았는데 stateless, stateful, 그다음에 웹 프록시, 그리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그다음에 서킷 레벨 프록시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stateful firewall의 경우에는 그 커넥션에 대한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트래픽이 내가 이미 연결한 트래픽에 대해서 유효한 트래픽인지 혹은 인밸리드한 트래픽, 즉 무효한 트래픽인지 혹은 뭐 관련이 있는 트래픽인지 등에 대해서 스테이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테이트를 살펴보고 이제 무효한 트래픽은 우리가 드랍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stateful firewall을 다루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 이제 커넥션 트래킹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라우팅 과정에서 이게 인풋으로 들어올 것인지 혹은 포워딩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이제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체인들이 다를 거고요. 프로세스에서 패킷을 트래픽을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웃풋 트래픽에 대해서 이런 필터, 나트, 맹글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그런 룰들이 또 있을 거고 라우팅이 된 후에 또 이제 나트나 맹글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아웃고잉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아까 앞서 다루었던 그 랩필터의 훅과 동일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체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온 것인데 이 IP 테이블즈는 호스트 기반의 파이어월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PC 또는 하나의 서버가 방화벽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PC가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텍티드 네트워크하고 외부 인터넷망을 나누고 있는 혹은 연결하고 있는 PC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IP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 이 파이어월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나한테 보내는 것은 그리고 프로텍티드 네트워크가 나한테 보내는 것은 모두가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forwarded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라우터 나한테 직접 역할을 전달하는 거가 될 수도 있죠. 모두가 인풋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나가는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것들은 다 아웃풋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 리눅스 입장에서는 이 PC 입장에서는 내부 네트워크로도 나한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웃풋 체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프로텍티드 네트워크로 전달이 되는 것이든 혹은 여기에서 반대로 인터넷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든 둘 다 나를 거쳐서 가면 포워딩이 된다. 포워드 스테이트 체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테이블에서 보셨듯이 이제 IP 테이블은 어떤 구조적인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테이블이 여러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체인들이 내 필터의 훅과 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포워드 체인과 같은 경우에는 내 필터 IP 포워드 훅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인풋 체인과 같은 경우에는 로컬 인 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내 필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룰 때 필요했던 그런 훅이지만 IP 테이블즈에서는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죠. 이거는 내부 동작이니까 우리는 포워드 체인에 어떤 룰을 더한다, 인풋 체인에 어떤 룰을 더한다 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인에다가 어떤 그 룰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패킷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텔레트래픽인데 모든, 그러니까 수신하는 모든 텔레트래픽을 블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풋 체인, 그리고 우리가 트래픽을 필터링을 할 거니까 필터 테이블에 인풋 체인에 드랍을 하는 룰을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다음 그림은 그 랩 필터에 매칭하고 이제 각각의 체인이 어떻게 이제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선 그 패킷 프로세싱, 패킷의 트래버설 패스에 따르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이제 트래픽이 들어오고 이것이 프리라우팅 체인에 걸리는 거죠. 프리라우팅 체인에 걸려서 1번에서는 이제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인지 혹은 외부로 포워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3번의 경우에는 내부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인풋 체인에 걸리는 거고요. 혹은 4번으로 외부로 다시 나한테 내부 프로세스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로 포워딩을 해야 된다. 그럼 포워드 체인에 걸리는 겁니다. 2번의 경우에는 라우팅이 끝난 후에 나가는 그런 포스트 라우팅을 결정하는 체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필터를 걸어서 accept 또는 drop을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IP tables를 통해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다음은 그 맹글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뤘던 거는 이제 accept, drop을 이런 데서 수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맹글은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 not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맹글은 뭐 그 패킷의 컨텐츠를 수정한다 라고 했는데, 패킷의 내용물을 수정한다 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수정하느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TL 필드가 뭐였죠? 우리가 뭐 트레이스 라우트 같은 것을 쓸 때 time to live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홉이 지나면은 이 패킷은 삭제가 되고 RCMP 그 패킷이 도착할 수 없었다라는 리플라이를 보낸다.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과 같은 그런 응답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TTL 필드가 있었죠. 이 TTL 필드를 강제적으로 5만큼 증가를 시킬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방화벽에서 이걸 증가를 시킬 수 있는데 사용하는 테이블이 맹글이라는 테이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 필터에 걸려서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프리라우팅 체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프리라우팅 체인을 살펴보면은 여기 앞이죠. 내가 라우팅을 결정하기 전에 나는 이 패킷을 삭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일단 5개 정도 TTL을 늘려서 보겠다. 왜냐하면 간신히 나한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내부 네트워크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호핑을 해야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내부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내가 O라는 TTL 필드를 증가시켜서 최종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증가를 시킬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TTL 필드를 증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라우팅 체인에 라우팅이 되기 전에 걸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t 맹글이라는 거는 맹글이라는 테이블에, 그리고 프리라우팅 append라는 거는 프리라우팅 체인에다가 룰을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고요. 이렇게 또 끊어지고 -jttl 그 TTL은 5만큼 증가를 시킬 거다. TTL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제 IP 테이블을 통한 맹글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accept, drop 그리고 mangle을 살펴보았는데 NAT도 그 설명을 드렸었고요. IP 테이블즈의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을 활용하는데, 익스텐션이라는 용어를 그 웹 브라우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뭐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크롬에서 어떤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할 때 그때 그 도구들을 익스텐션 혹은 확장이라고 불러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IP 테이블에도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예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넥션 트래킹, 아까 stateful firewall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는 커넥션 트래킹이라고 했는데, 이 커넥션 트랙에 대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새로운 룰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이고요. 오너라는 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유저에 대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초등학교에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교사만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이제 학생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각각의 유저 아이디를 살펴보고 그 유저 아이디가 학생의 아이디면 드랍을 시키겠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선생의 아이디면은 allow를 시키겠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오너 기반의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우리가 앨리스란 유저에 대한 것만 텔레 패킷을 프리벤트, 드랍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 앨리스가 만든 그 유저 아이디 혹은 그룹 아이디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제 패킷을 드랍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한데 인풋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은 내가 어떤 이 패킷이 어디로부터 생성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거는 외부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킷이 어느 그 유저로부터 생성이 되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혹은 어떤 패킷들은 유저하고 그룹 아이디를 거치지 않고 그냥 커널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커널에 대한 생성에 대한 예시는 ICMP 리스폰스와 같이 누군가가 우리가 ICMP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이거는 즉 핑이죠. 그 핑에 대한 응답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유저가 인위적으로 생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너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유저에 대해서 이제 블락을 하는 것을 IP 테이블즈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정 유저는 이제 seed라는 거고요. 지금 seed,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필터링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sudo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건데, IP tables 그리고 output이라는 체인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owner라는 익스텐션을 사용할 거고요. 그 대상이 되는 owner의 id는 cd입니다. cd에 대한 것을 모두 다 드랍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것을 수행한 다음에 텔넷을 걸어보면 당연히도 이제 텔넷이 블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eed가 su를 통해서 밥으로 id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seed가 밥이 되었죠. 그럼 밥에서 텔넷을 수행을 하면 이제 커넥팅이 되고 escape 캐릭터 이렇고 우분투 대상이 우분투를 사용하고 있고 로그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텔넷이 제대로 동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seed만 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IP 테이블을 통해서 파이어월을 실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그 가정은 여기 파이어월이 있고요. 우리는 유저는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SSH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파이어월에 접근을 한 다음에 이 파이어월을 설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실습 과정입니다. 일단 기존의 파이어월의 룰을 모두 다 지워버릴 건데요. 그거를 이제 플러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컨피규레이션을 다 지워버릴 거다. 대신에 이걸 지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이런 디폴트 폴리시를 바꾸는 겁니다. IP 테이블즈의 디폴트 폴리시, 이건 폴리시를 의미하는 약자고요. 인풋 체인, 그리고 아웃풋 포워드, 모든 이제 그 일반적인 필터링 과정에서 accept로 다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디폴트는 accept가 아니고 drop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폴리시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플러싱을 해버리게 되면은 다 드랍으로 바뀌어서 이 SSH가 끊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끊어지면은 직접 가서 설정해야 된다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accept로 다 바꾸고 폴리시를 바꾸고 플러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게 20번, 22번 포트 그리고 80번 포트에 대한 TCP 트래픽을 allow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이제 SSH 그다음에 웹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추가를 하고 싶으니까 명령어로 이렇게 쓴 겁니다. IP 테이블즈의 input에 대해서 이제 input 체인을 추가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리고 TCP 프로토콜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22번은 accept를 하겠다. 그리고 80번도 accept를 하겠다. 라는 거고 모든 아웃풋 체인을 또 outgoing 하는 TCP 트래픽에 대해서 allow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포트도 없고 그냥 TCP죠. 그래서 아웃풋 체인에다가 TCP 프로토콜 그리고 TCP 모듈을 다루는 것들을 다 accept를 하겠다.
모두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외부에서 22번 포트,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모든 접근은 커넥션을 허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이어월 내부에서도 어떤 프로세스들끼리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커뮤니케이션도 지금 드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루프백도 살려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루프백을 살려주기 위해서 -i input 1이라는 거는 이 지금 넣는 그 룰을 우선순위를 가장 인풋에서 가장 매니로 높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풋 체인에 이걸 넣을 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넣고, 왜냐하면 파이어월의 룰들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차례대로 적용을 하면서 매칭이 되는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드랍이 가장 밑에 있을 거고 얼로우를 하는 것들이 가장 위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위로 올려주겠다는 거고, -i는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겁니다. 에로 같은 경우는 루프백의 약자고요. 로컬호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웹 서버이기 때문에 지금 80번 포트를 켠 것을 보면 웹 서버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웹 서버이기 때문에 DNS 쿼리를 또 처리를 해야 되죠. DNS 쿼리는 53번 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53번 포트에 대해서 UDP 패킷에 대해 인풋, 아웃풋을 모두 accept를 해주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l입니다. large L, iptables -large L을 쓰면은 각각의 체인에 대해서 지금 설정된 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데스티네이션 22번 포트 SSH죠. 80번 HTTP, 그리고 그 도메인 DNS 53번 포트를 쓴다고 했고요.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 다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DNS에 대한 UDP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워드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고. 근데 지금 여기 잘 살펴보면 폴리시에 드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디폴트 폴리시를 바꾼 상태에서 IP 테이블을 친 거고요. 원래는 아까 accept로 해놨으니까 accept로 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설정을 해놨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일이 그 모든 것을 accept를 해놨으니까 이제 예외는 모두 다 드랍으로 하겠다라고 변경을 한 다음에 iptables-l을 치면은 이렇게 모두 다 디폴트 폴리시는 드랍으로 수정되어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허용된 애들을 제외하면은 모두가 드랍이 될 거예요. 이거를 테스트하는 그 실습 장면입니다. 그래서 텔넷으로 시점 0.2.6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파이어월을 의미하는 IP 주소고요. 텔넷은 23번 포트를 쓰죠. 그래서 23번으로 쓴 거는 블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랍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wget은 이제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즉 80번 포트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80번 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HTTP 리퀘스트가 센트가 되었고 리스폰스를 받았을 때 200, 코드를 200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졌다. 즉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 80번 포트 열었으니까 성공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거는 stateful firewall이에요. 그러니까 커넥션에 대한 스테이트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stateful firewall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stateful firewall을 다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스테이트를 어떤 한 기간 내에서 패킷이 인커밍 아웃고잉 되는 그런 패킷들에 대해서 스테이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들이 이제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 시퀀스 넘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이제 이것의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TCP뿐만이 아니라 그 UDP 그리고 ICMP와 같은 이제 IP 어드레스를 보고 이것들이 충분히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면 그것이 연결성을 릴레이티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라는 익스텐션이, 그러니까 커넥션 트래킹이라는 익스텐션이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NF Connect Track이라는 것이 이 랩필터에서 있는 이 커넥션 트래킹에서 다루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NF Connect Track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4가지 스테이트로 나눠져 있는데 new 그리고 이미 연결이 설립되어 있고 혹은 related, invalid, 무효하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new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핸드쉐이킹을 맺기 위해서 커넥션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라는 거고요. established,는 이건 TCP에서 다룬 것과 똑같죠. 이미 연결이 수립이 되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관계. 그리고 related는 예시로 지금 FTP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FTP는 2개의 포트를 씁니다. 왜 그러냐? 하나는 FTP의 컨트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FTP라는 거는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인데요. 내가 어떤 걸 받고 싶은지 보내고 싶은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포트를 또 따로 사용한다. 보통은 21번 포트 그리고 20번 포트 이렇게 2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자세하게 들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는데 C하고 S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는 자기는 그 임의의 포트로 열고 서버의 포트는 21번으로 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 포트로 열어달라 라고 하면은 인증이 다 되고 열렸다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할 때는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20번 포트로 열어서 그 데이터 트랜스미션을 하기 위한 채널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건 두 개가 별개의 커넥션이지만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lated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nvalid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리셋으로 응답을 하는 혹은 세션 하이제킹 공격일 수도 있고요. 이런 유효하지 않은 어떤 연결이다, 어떤 패킷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커넥션 스테이트를 가지고 stateful firewall 룰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이 지금 established 그리고 related에 관한 커넥션만 트래킹을 했을 때 아웃풋에 대해서 이것만
accept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전에 다뤘었던 그 IP tables에서는 outgoing 되는 체인에 대해서는 모든 TCP 트래픽을 allow를 했었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공격자가 그 파이어월 컴퓨터에 침입을 해서 파이어월이 커넥션 오픈을 액티브 오픈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인풋을 무시하고 오로지 데이터 트랜스미션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파이어월로는 이것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웃고잉 되는 모든 트래픽을 우리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허용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22번 포트 그리고 80번 포트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이제 모든 TCP 커넥션 열어둔 건데 이거는 이제 공격자 허점을 찾아서 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열려 있는 3-way 핸드쉐이킹이 다 끝난 그리고 related 된 그러한 커넥션만 열어서 전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그 인풋이 들어오지 않은 아무리 액티브 오픈을 하더라도 인풋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타블리시드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은 데이터 트랜스미션이 방어가 될 겁니다. 이게 드라이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방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보안이 향상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파이어월이었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 이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그 프록시에 충분히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웹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이 프록시에 실행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그 프록시에 있는 웹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록시로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호스트가 이 파이어월이 동작을 하고 있는 그 프록시에 모든 트래픽을 웹에 관한 모든 트래픽을 그 프록시한테 보내고 프록시로부터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웹에 대한 모든 트래픽이 프록시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은 브라우저에 직접 이제 네트워크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나 엣지나 혹은 크롬이나 전부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IP 테이블즈로 나트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파이어월에서 이그레스 필터링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 주소에 대해서 필터링을 걸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소를 이제 변경을 해서 프록시 서버가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그레스 필터링을 피할 수도 있었고 혹은 프록시를 사용해서 그 네트워크의 오리진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냈다는 것을 숨기고 내가 받는다는 것을 숨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 불법적인 일을 수행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검열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Anonymizing Proxy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시간에는 그 방화벽을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방화벽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실습 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방화벽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 주소를 우리가 어떤 목표하는 주소에 대해서 드랍을 한다라는 룰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접속하지 못할까요? 이런 것들을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SSH 터널링이고요. 이거는 Secure Shell이고, 그리고 Dynamic Port Forwarding이라는 방법은 SSH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VPN이라는 겁니다. VPN은 이제 다음 수업에 다룰 챕터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SSH 터널링을 설명하기 전에 터널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은 아래 그림처럼 보면은 어떤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이 터널은 외부에서 살펴보는 게 어렵죠. 내부에서는 이렇게 싱싱 이동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차들이 동작하고 있는지 혹은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어렵게 하는 것이 이제 터널링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터널링을 하면은 데이터 스트림을 인터넷상에서 가상의 파이프, 터널을 의미하는 거죠. 가상의 파이프 터널을 통해서 전달시키는 기술입니다. 패킷 내에 터널링한 대상을 캡슐화 시켜서, 보통 캡슐화를 시키면서 암호화를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것을 내부를 알지 못하도록 해서 전송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링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이 VPN이 있고요. VPN을 사용을 하면은 어떤 여러 네트워크, 최소 두 네트워크 간의 가상의 링크를 형성을 해서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가 된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사를 할 때는 보통 이삿짐 센터를 활용을 하겠죠. 의뢰를 해서 이삿짐 센터를 사용하는데, 포장 이사를 하면 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각각의 물건들을 포장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커다란 파일이 있고 이걸 내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CP/IP 프로토콜이 알아서 이 데이터를 프래그멘테이션하고 세그멘테이션하고 잘라서 전송을 해 줄 겁니다. 목적하는 데스티네이션한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이미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제품들, 망치기 싫은 제품들은 직접 가지고 전송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직접 포장을 해서 이삿짐 센터에 맡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고와 같은 것들을 맡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왜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포장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전송하는 경로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전송은 그 기존에 깔려있는 네트워크 망을 이용을 하지만, 그 외부에서는 이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터널링이기 때문에 이 금고로서 이동이 되는 경로가 터널이 되는 거고요. 그 기술이 터널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터널링 기법은 보안 채널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금고처럼 암호화 기법의 적용이 일반적이고요. 네트워크를 이 터널로 연결을 함으로써 하나의,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로 떨어져 있지만 마치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해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터널을 통해서 가상의 논리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도 구성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파이어월을 회피하는 데 사용이 되는가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SSH의 터널링을 활용을 해서 파이어월을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림을 살펴보면은 3개의 머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 그리고 워크, 그다음에 아폴로라는 3개의 머신이 있고요. 파이어월이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측은 하나의 컴퍼니고요. 근데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려고 봤더니 텔넷으로 접속을 하고 싶었는데 텔넷이 파이어월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하는가를 봤을 때 이걸 포기하지 않아도 SSH 터널링을 쓰면 파이어월을 뚫어서 우리가 텔넷을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SSH 터널링의 기법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 SSH는 파이어월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홈에서 SSH 클라이언트를 켜고요. 아폴로도 SSH 서버를 동작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터널링을 해서 만들어서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연결을 시켜 놓았는데 이 내부에는 사실 텔넷을 연결하기 위한 텔넷에 관련된 패킷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22번 포트로 전송되는 내용이다라고 이것을 감싸 놓았기 때문에 이 파이어월이 이게 텔넷 23번 포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월이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SSH 서버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파이어월에 구애를 받지 않고 텔넷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하고 워크 간의 그런 텔넷 커뮤니케이션을 채널을 만들고 이 홈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이 터널을 따라서 서버에 거쳐서 다시 워크라는 머신에 들어가고 머신도 이 워크이라는 머신도 이제 응답을 서버한테 해주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다시 텔레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SSH 터널링이라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홈하고 아폴로 사이에 SSH 터널을 생성을 합니다. 이거죠. 터널을 생성을 하고 홈에서 이제 TCP 패킷을 전송을 합니다. 먼저 텔레 클라이언트는 따로 있고요. 이 텔레 클라이언트가 SSH 클라이언트 8000번 포트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러면은 전송된 데이터가 터널을 따라서 전송이 될 겁니다. 아폴로한테 도착을 하고요. 이 아폴로는 워크이라는 머신한테 이 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23번 포트로. 그렇게 되면은 파이어월은 홈하고 아폴로 사이에 있는 트래픽만 살펴보게 되고 아폴로하고 워크이라는 이 트래픽은 파이어월 측면에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텔넷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SSH에 의해서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내부 정보는 볼 수 없고 22번 포트로 SSH 커넥션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그 실행에 앞서서 좀 더 설명을 쉽게 하려고 지금 북문 사이트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네, 아래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 외에도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리모트 포트 포워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로컬 포트 포워딩 한 가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포트 포워딩이라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SSH 터널링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사용하면 이제 호스트 A가 있고 호스트 B가 있을 때 이 중간에 파이어월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파이어월을 만들어 주는데 로컬 포트 포워딩으로 SSH 터널을 만들게 되면 이 SSH 터널에 대해서 수신하는 포트가 있게 되고, 이 수신하는 포트에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로컬 호스트 그리고 이 포트 번호를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곧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접속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을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하고 아폴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홈하고 아폴로는 SSH 터널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폴로는 웍이라는 머신에 23번 포트로 접속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SH고요. 그 다음에 -L이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 매뉴얼 페이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로컬 클라이언트 호스트에서 이게 포워드가 될 텐데, 그 포워드가 주어진 리모트 사이드에 호스트하고 포트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즉, 내 컴퓨터의 8000번 포트, 여기까지는 로컬이에요. 그리고 워크의 23번 포트, 이거는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자는 SSH 서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SSH를 만드는 사람이 여기가 홈이죠. 홈에서 아폴로를 거쳐서 아폴로가 데스티네이션한테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터널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활용하려면 텔넷 클라이언트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텔넷 클라이언트를 지금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대신에 텔넷 클라이언트는 여기에 접속하는 필요 대신에 여기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이 8000번 포트는 로컬호스트의 8000번 포트였어요. 자기 자신의 8000번 포트. 왜냐하면 이 8000번 포트가 터널을 열어서 SSH 서버로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컬호스트 8000번으로 텔넷을 만들면 이게 곧 워크23이 되어서 텔넷 커뮤니케이션이 텔넷 채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 내부에서 외부로 검열을 피해서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L을 쓰는 거고요. 터널링 방법을 쓰는 건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웍이라는 머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북은 그 회사에서 금지해 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접속하려는 주소가 보이면 이걸 드랍시켜 버리는 파이어월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려고
내 집에 있는 홈이라는 머신을 통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SSH 터널링으로 외부로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똑같이 8000번 포트, 이거는 웍의 포트겠죠. 그리고 목적하는 데스티네이션의 주소, IP 주소와 포트, 이거는 DNS니까 IP 주소로 이제 리졸빙이 되겠죠. DNS 리졸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80번 포트라는 거는 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SSH 서버를 홈을 거쳐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켜고 URL에다가 로컬호스트 8000번을 틀면 로컬호스트가 즉 뭐라고 그랬어요? 로컬호스트 8000이 즉 80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로컬호스트 8000번이라는 내 컴퓨터에 열려있는 포트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서버가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서 받아온 그 웹페이지 정보를 이 터널을 통해서 받게 돼서 나는 페이스북에 대한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직접 실습을 해서 해놓은 장면 스크린샷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SSH-L8080을 썼어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어떤 것이 있을 거고 서버도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8080을 틀었기 때문에 nested-a 이거는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유틸리티입니다. 이거를 틀면 이제 모든 커넥션에 대해서 스테이트를 보여주는데 이 8080 포트에 보면은 리스닝으로 열려 있어요. 로컬호스트에 대해서 로컬호스트 8080이니까 그러면은 웹 브라우저에 내가 로컬호스트 8080을 넣어보면 그냥 기존에 이제 터널링을 형성하지 않고 만들면 에러가 나겠죠. 하지만 8080 포트로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목표로 어떤 웹사이트를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웹페이지가 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 ssh-l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할 때 데스티네이션 IP 포트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각 사이트별로 SSH 터널을 다 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열지 말고 포트를 다이나믹하게 포워딩을 하면 된다. 즉 이제 대상 사이트를 우리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때는 웍에서 홈이라는 서버에 대해서 나는 9000번 포트를 열 거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지정해 주고 있지 않아요. 데스티네이션이 없습니다. Do not specify the destination for the port forwarding. 포트 포워딩을 하는 그 데스티네이션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c라는 옵션을 줬어요. -c라는 옵션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리퀘스트 컴프레션을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 형식이든 우리가 리퀘스트를 하고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하고 이 웍이라는 두 머신 사이에 9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SSH니까 22원이겠죠. 홈의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왼쪽이 홈이었고 오른쪽이 웍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음, 요 두 사이에 지금 자기 자신, 내가 웍에서 9000번 포트를 연 거고 여기서 22번 포트를 열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열은 이유는 중간에 파이어월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열어둔 상태에서 -C로 열었다면 내가 모든 그 웹에 들어간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든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든 할 때 이 홈이 대신해서 접속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넘겨주게 됐죠. 이것이 어떤 형태인가요? 웹 프록시의 형태죠. 그러니까 프록시의 형태죠. 굳이 웹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프록시 서버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록시 서버에 대한 형태인데 즉 SACS, 그러니까 소켓 시큐어라는 프로토콜을 쓰는 프록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홈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웹 브라우저로 로컬호스트에 9000번을 통하면 웹에서 9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냥 웹이라고 브라우저 같이 씁시다. 웹 브라우저로 9000번 포트를 통하면 어떤 인터넷 주소든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파이어월이 좀 허망하게 뚫렸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22번 포트를 잘 막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프로토콜만 허용되도록 포트를 열어두거나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로 이 포트를 통해서 URL을 적는다 라는 거는 이제 아까 봤던 그 URL에 직접 로컬호스트 8000 이렇게 적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브라우저 세팅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래 그림은 지금 파이어폭스라는 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 건데요. 이 웹 브라우저의 옵션에 보면은 물론 그 MS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옵션을 보면은 수동으로 프록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나 소켓 시큐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로컬호스트의 9000번 포트로 아까 이 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127.0.0.1 로컬호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9000번 포트로 소켓 시큐어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우리가 어떤 URL을 적으면은 이 프록시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이어월을 완벽하게 우회를 해서 자유롭게 웹 브라우저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방법은 VPN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 VPN도 터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터널을 사용하고 터널 트래픽을 또 암호화를 해서 사용한다 라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물론 SSH도 그 SSH 프로토콜만의 또 암호화를 사용을 하겠지만요. VPN을 사용하는 이그젬플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뭐 해외여행을 가서 국내 게임 서버를 이용한다. 왜냐 하면은 이제 국내 서버들 중에서 이제 해외의 IP 접근을 방어하는, 차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VPN 장비를 두고요. 나는 해외에서 여기 국내 IP로 국내 VPN 장비로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이 VPN 장비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 할 수 있고, 혹은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SSH 터널링과 똑같이 VPN 장비를 지금 회사에 연결할 수 있는 VPN 장비가 있고, 이 VPN 장비에 접속을 해서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또는 이제 각각의 VPN 서버들이 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물리적으로 나눠진 두 네트워크가 마치 그 내부에 연결된 네트워크인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연결된 네트워크인 것처럼 사용하는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VPN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는 이제 파이어월에 대해서 오늘은 좀 실습적인 측면을 중시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리눅스에서 다루는 넷필터라는 커널의 서브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커널이기 때문에 넷필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커널을 완전히 재컴파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듈을 통해서 펑션을 만들고 그 모듈을 커널에 부착을 함으로써 파이어월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뭐 사용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P 테이블이라는 거는 IP 테이블즈라는 그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파이어월, 호스트 기반의 파이어월입니다. 이런 이제 IP 테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테이블 체인 룰스라는 거를 통해서 내 필터에 적용을 시킬 수 있었고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내부 동작을 몰라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동작을 한다. 그리고 IP 테이블즈는 어떤 계층적 구조를 가져서 테이블 밑에 체인들이 있고 체인 밑에 룰들을 하나씩 어펜드를 수행을 한다. 또 엑스텐션 확장들이 있어서 이 확장을 통하면은 stateful 파이어월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너 기반의 필터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tateful 파이어월과 웹프록스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파이어월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제 터널링이 무엇인지, 터널링이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혹은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터널 외부의 정보로 감싸므로써 이제 내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냥 SSH 터널링과 같이 일반적인 그 파이어월을 우회할 수 있는 어떤 커넥션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내부에서 다시 내부의 서버에서 내부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을 함을 통해서 외부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접근이 안 되지만 터널링으로 접근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VPN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어려우셨겠지만 잘 따라와 주었을 것이라고 믿고 이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제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